안녕하세요. 부산시 약사회 미디어 컨텐츠 위원장 이양란 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숙명여대 방준석 교수님 모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우리 약사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공부해보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2부의 제목을 디지털로 건강을 관리하자라는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은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의사나 네. 약사가 관리해주지 못하죠. 그런데 건강을 환자 또는 우리 소비자 혼자서 관리를 못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필요하죠. 약사와 의사는 너무 멀리 있어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기술을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만날 수 있는 위치로 약사를 가까이다 놓는 거.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저는 표시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AI 의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런 슬라이드인데요. 저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AI의 결합. 이게 이제 어떤 AI 의사의 한 이제 초기 버전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AI 약사도 있어요. 그게 수년 전에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만든 약사가 아닙니다. 만든 딥 DDI. 아, DDI. 드럭 인터랙션의 약자죠. 딥 DDI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보는 바 저와 같아요. 지금 정확도도 높아졌죠. 그렇죠. 보이세요? 네네. 정확도가 93%. 아, 93%. 그것도 20만 개의 약물 음식 상호작용을 미리 예측하는 맞춤형 약물 처방 AI가 이미 개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약사님들이 20만 개의 약물 상호작용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런 거는 얼마든지 AI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속도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깊이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초점은 빨간 색깔 로봇입니다. AI를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챗봇 그러잖아요. 채팅하는 로봇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이 AI도 로봇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AI 스피커라든지 각종 기술들과 융합돼 갖고 나타나는 게 물리적인 로봇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 로봇을 제가 한 가지 예를 그냥 들을게요. 저런 로봇 중에서 영상의학과 전문 의사보다도 저 AI가 딥러닝을 한 이후에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냈다라는 의사들도 인정을 한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왓슨이 잠깐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더라?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얘가 공부의 범위를 넓혀갖고 이제는 뭘 공부를 했냐면요. 저거는 CT, MRI 같은 영상 사진을 딥러닝을 한 거예요. 수백만 장을 읽어갖고 확률적으로 이제 요거면은 종양이다, 폐의 종양이다 이런 걸 찾아내는데 점점 확률이 높아졌다고 했죠. 전 세계에 인류가 만들어내는 의약품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M사라는 회사가 있고 L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왓슨이 이제 그 IBM이라는 집에 사는데 IBM이 원래 그 기업용 컴퓨터를 만들던 집이잖아요. AI 기술도 제일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거기서 만든 이제 그 인공지능이 왓슨이었죠. 근데 왓슨이 이제는 저는 영상의학이 지루해갖고 공부를 또 하나 시작을 했대요. 어떤 걸요? 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메딕스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페이지 분량의 약과 관련된 내용을 딥러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왓슨은 영상 판독 의사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내과 의사로 바뀐답니다. 이제는 우리의 혈액 수치, 진단한 내역들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떤 약물이 이 사람에게 좋겠다라는 약물 처방까지 나온대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답니다. 고령화 사회를 기회로 시작된 치솟는 의료비를 세계의 선진국들은 기존의 의료 체계로는 커버가 안 되죠. 보험 재정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보험 재정을 절감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택했답니다.
네. 그러므로 절대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 속도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는 약을 드론으로 배송은 분명히 할 겁니다. 아, 네. 네. 정부는 두 가지 토끼를 쫓는 겁니다. 다 보는 거겠죠? 예, 뭐죠? 네. 의료 비용의 비용 절감. 절감도 두 해야 번째, 되고. 유관 산업의 발전.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노릴 수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수용을 해주면 될까요? 의사, 의사나 약사만. 그러니까 어느 틈에 약사법, 의료법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지켜왔던 기본 틀인데 이게 규제가 돼버리고 규제 샌드박스란 말이 나온 거죠. 네. 여기에서 그러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성이 네.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라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이 헬스웨이. 마이 데이터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수집하고 내 고유의 정보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이에요. 네네. 제가 여기다 기동을 시키면은 오늘 걸은 걸음수, 네네. 심지어 뭐 여기다가 뭐 워치를 네, 차면은 차죠. 내 심박수, 네, 그렇죠. 또 심지어 놔두고 자는 시간이면 얼마나 잠을 푹 잤는지 수면에 대한 네. 지수들을 모아놓은 게 결국은 이제 마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 중에 퍼스널 헬스 레코드라고 그랬죠. 네. 요거를 이용해서 예방이라든지 포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피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현재의 모습이 왼쪽 그림입니다. 아, 네, S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공공보건 영역에서는 건강보험 예방접종에 대한 데이터들이 또 따로 모아지고 있고 개인의 혈압, 혈당, 운동량을 모아놓은 데이터는 따로 갖고 있고 유전체 정보 따로, 진료 기록 따로, 건강검진 기록 따로. 자, 이거를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걸 하나로 다 모으면 저게 쭉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와 뭔가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죠. 건강정보 고속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웨이. 마이 데이터가 마이 헬스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콩글리시입니다. 저건. 아, 그래요? 행정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 헬스웨이 사업을 펼치기로 정부가 했고요. 그게 이미 19년도에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21년도 우리가 코로나와 그렇게 어려운 세월하던 작년에 이미 헬스웨이 구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게 정부 주도로. 그렇군요.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쪽이 금융업계입니다. 자, 금융업은요, 한 분야로 카드랑 보험사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긁은 사람의 패턴을 보면 이쪽을 알 수 있겠죠. 크게 빅데이터가 모인다면 이 사람이 외식을 하는 횟수와 그 구매량을 보면 이 사람의 금융 결제 액수와 열량의 상관관계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비만이 예측된다라든지 당뇨가 예측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꾸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분이 비만, 당뇨가 일어날 시점이 예측 가능하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모을 수 있다면.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공공 데이터부터 유전체 정보까지를 모아놓으면 엄청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긴 한데 저걸 또 잘만 보완돼서 정보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엄청나지는 거죠. 자, 내용은 저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서비스에서 혁신이 일어날 걸 기대해요. 물론 저는 반드시 혁신만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게 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총합니다. 지금 혁신 얘기하시면서 쫙 얘기하시는데요. 몇 대 지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기를 뛰어들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이 아는 그 포털 업체 N사라든지 예, 또 반도체를 만드는 세계적 기업 S사라든지 아까 말한 우리나라의 굴지의 통신사인 S사나 K사 같은 데는 저걸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걸 원한다라고 하죠. 근데 정부는 그 기관망을 활용해서 5G를 깔아놨는데 5G를 써먹지도 못하느니 저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산업진흥 욕구와 저비용 고효율의 헬스케어를 성취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약국과 병의원 약국들은 개인 사업자 수준이고요. 기업으로 보면. 그리고 제약회사도 우리나라의 초대형 제약회사가 수십조를 매출을 일으킨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업으로 볼 땐 중소기업인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려면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어설프게 하진 않았겠죠. 저거는 법적인 것과 인프라는 기업이 다 합니다. 네. 국가가 할 거 없어요. 국가는 규제만 풀어주면 끝이에요. 네. 그 다음이 뭐냐면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보든 기술이든 만나는 돈이든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편안한 공유 장소, 더 배가 될 수 있는 장소가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을 보실까요? 네. 자, 수집 가능 데이터 있죠. 거기에 의료기관 데이터, 개인 건강 정보, 공공기관 정보, 심평원 정보, 날씨 미세먼지 정보 다 모아놓으면 요 정거장에는 걔네들이 탑승하고 있네요. 요렇게. 저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핸드폰이 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죠. 저건 가상 공간이에요, 플랫폼은. 네. 이거는 단말기고 그 정보를 단말기고. 끌어다 쓰는 거고. 그러면은 뭘까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나옵니다. 저건 네트워크 허브예요. 네네. 말이 좀 튑니다만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부산에 도착, 대전에 도착, 목포에 도착하듯이 활용 서비스가 네. 내 건강 정보를 의사에게 쉽게 전달? 의사의 코멘트와 의료적 처치와 이런 거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더 쉽게 전달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더 네. 값싸게 내 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네. 생기고요. 네. 결국은 내 건강 정보는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네. 된다라는 것들을 네. 놓고 만든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까지는 만들어 놓으면- 네, 이해가 갑니다. 만들어 놓으면 네. 이거를 느낌이 안 도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 2개의 저걸 만든 거예요.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PHR이라는 앱을 네. 여러분이 한번 깔아서 보시면요. PHR? 내 정보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게 점점 확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앱은 저 가상의 플랫폼 속에 교류되고 있는 정보를 슬쩍 가서 볼 수 있는 렌즈예요.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본다면 마이 헬스웨이의 플랫폼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고 네. 원하는 대상에게 내가 오케이 해주면 갈 수도 있으니까 내 약사에게, 내 주치 의사에게, 뭐 건강관리 회사에게, 네네, 그렇죠. 학교에게 이걸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 활용하도록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통적 의료의 형태를 굉장히 바꿔놓을 수 있는 궤도가 깔렸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전략 추진도를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정부가. 네, 정부가. 첫째, 앱을 만든 겁니다. 저 앱은 뭐냐? 네. 누구나 무료로 깔 수 있는 국가가 만든 앱이에요. 앱을 깔아놔서 저 모아놓은 각종 기관과 내용의 정보를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돋보기를 하나 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네. 그 다음에 활용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신 당신의 동의는 얻겠다. 네. 네 정보를 함부로 안 쓰고 네. 네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쓰겠다라는 걸 전제를 그건 깔죠. 네. 내 정보가 뭐가 되죠? 큰 빅데이터에서는 하나의 부분 집합이지만 이런 정보가 4천만 개, 5천만 개가 모이면 커다란 한국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나온 것과 같이 12대 추진과제라는 추진과제. 것도 있고 공공건강 데이터, 병원 의료 데이터, 네. 개인 의료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저거를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이번엔 뭐냐면요. 허가받은 정보만 방식대로 그 궤도에 철도 궤도를 네네. 달리게 만든 걸 API라고 합니다. API. API를 표준화시켜 놓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서는 그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단위돼 이제 끼어들어오거나 이런 걸 못하게끔 딱 만들어 놓죠. 그래서 건강 데이터의 종류들을 저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마이 헬스웨이의 플랫폼들을 저렇게 크게 구축을 해 놓으면은 활용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핸드폰이 보이시죠? 앱. 네, 앱. 그다음에 웹에서도 볼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동시에 네.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플랫폼과 철도를 다 깔고 사방에 있는 역을 연결해 놨으니 이 위에 달리는 열차는 표준 API만 지키면 뭐든지 해라요. 완행열차든 급행열차든 꽃가마 열차든 봄꽃 여행열차든 뭐든지 다닐 수 있게 해놓으면은 네. 산업이 클 것이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약업계에 약국 내지는 약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네. 저거를 병원이 할 수도 있고요. 네.
약국이 할 수도 있고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건강정보 서비스 회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서비스 부여는 마음대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항해를 잘할 수 있는 우리만의 맞습니다. 네, 예. 어떤 열차를 만들어 봐야 만들어야죠. 되겠는데요. 그거는 약사회 또는 약국 또는 개인 약사들의 노력 여하인 겁니다. 그 항로에 의사 선생님들이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한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중추가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후발주자는 뺏긴 겁니다, 이미. 네. 뒤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조금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우, 지금도 불편한데 더 불편해야 돼요? 우리 약사회가 하나 취약한 게 뭐냐? 저는 많은 보건의료 직능단체 중에서 이 규모와 역사를 가진 우리 약업계 약사회 직능단체가 고유의 데이터 플랫폼이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없어요. 세이프 약국 한 예를 들어볼게요. 수도권에서. 네. 세이프 약국은 서울시가 주관을 했죠. 그리고 약사님들이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엄청나게 고급 정보들이 쌓여요. 근데 그걸 우리 약사회나 약사들 개인이나 약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열람할 권한이 없죠. 주지 않죠. 서울시가 공개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약사회들은 데이터를 다 생성시켜주고 모아놓고 써먹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직능단체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이라는 곳, 의원이라는 것, 초대형 병원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를 갖고 상호 교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엄청난 데이터가 있으면 뭐 통신회사하고 우리 바꿔서 쓰자. 또는 의료계하고 우리 서로 교환하자. 우린 약물 데이터 있으니까 네가 처방 데이터랑 질병 데이터 있으면 이렇게 맞춰보자. 금융사랑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거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뭔가 거죠.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없네요. 네, 쥐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적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없구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말씀드렸고 방향성을 말씀드렸고 열심히 이모작은 지었는데 모아놓을 곳간이 없으니까 이 알곡은 몽땅 다 다른 창고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와 규제들을 제거하면서 이제는 저기에 산업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얼마든지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약사회 기관차가 달릴 레일은 깔렸는데 우리는 달릴 기관차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거로 다시 들어 복습을 해보면은 인구 고령화 있죠? 네. 만성질환 증가하고 있죠? 의료 격차 있죠? 네. 다 이걸 해소하고 싶어 하는데 정부나 세계적인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저걸 해결하겠다고 방향성 잡고 인프라 펼치고 기업들, 스타트업들 막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있었죠. 건강진흥원에서 만든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이나 이런 거에 약사가 초대되질 않았다고 해서 많이 우리가 울분을 토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년도에 그 이전부터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18년도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위원회에 네. 약사들이 약사가? 약사회에서 들어가 있질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할 때 마이 헬스웨이를 포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 산업에 약사를 고려한 플랫폼 자체가 설계되지를 않았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이죠. 근데 이미 전체적인 모형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네. 이게 이제 미래형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인데 하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네네. 아마존. 아마존이 네. 굉장히 유통회사라 직원들이 많아요. 직원들의 건강보험이 건 사보험이니까 중구난방이래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통합해갖고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 관리 프로그램을 직원용으로 만든 게 아마존 케어예요. 아마존 케어. 아마존 케어. 그래서 아마존 케어라는 것이 이제 그 안에는 약 배송은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그들이 보험과 약, 의료와 양료를 다 섞어서 복지랑 연결하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만든 거죠. 네. 근데 저것을 가지고서 이제는 시범 사업이 다 끝났죠. 아마존 케어가 시작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미국의 전통적이었던 CVS 파머시, 월그린 파머시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체인 파머시의 비즈니스 모델의 시대가 저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주식시장에서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저런 일을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등장을 해야 되죠. 우리는 뭐가 하나 있냐면은 통합 의료보험 체계를 경험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약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수가를 받을 수 수가를, 있는 네.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네, 하지 네, 본인들의 노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하세요. 음. 근데 이게 만약에 패싱돼 버리는 순간에 네. 약사들은 저수가를 주면서 어쨌든 간에 이 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는 국가의 재정 절감 요구에 그냥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학교에다가 총장님한테 저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총장님 겸직 허가를 해주세요. 회사를 차린 게 저 회사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프로그램을, 네. 저 플랫폼을 우리 아. 약사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만들어서 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헤븐케어. 예, 네. 저겐 뭐냐면은 어쨌든 약사가 음. 학교에 있는 사람이지만 약사가 저런 거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더 뛰어난 네. 체계와 모델을 갖고 자본을 갖고 실력을 가진 분들이 네. 이 시장에 막 들어오면 저는 바라기는 이제 약사님들 약사회는 오케이 가장 좋은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들이 한번 써보고 제일 좋은 거를 채택할게라고 하면 개발은 기업이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약사들이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더 네. 발전시키면 저 행위 사이에서는 뭐가 남냐면 데이터가 고스란히 네. 남아요. 그 데이터를 모아놓는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게 되면 약사 사회도 엄청난 환자 케어와 약물 치료에 대한 데이터가 고스란히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는 쌓이게 되고 네네. 그것이 곧 정부와 의료계와 타 직능단체와의 협상력의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예를 든 게 야 그럼 당뇨병을 한번 보자. 네. 당뇨병을 누가 케어하지? 라고 봤더니 당뇨병은 환자가 케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네네. 의사 선생님이 케어 안 해줘요. 좀 약사 그렇죠? 선생님이 케어 안 해줘요. 방법만 알려. 예, 방법만 알려주는 거.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건 본인이거나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Anytime, everywhere. Everywhere. 이게 될 수 있는 플랫폼만 있다면 훨씬 더 네. 의료비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좋아지죠. 100세 시대에. 네네. 환자도 저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당뇨 관리 실태는 미흡한 치료에는 50%밖에 안 되고 탈당 조절도 74%밖에 못 하고 있어서 보건의료 전문가의 개입은 취약하고 환자 개인의 책임만 커. 그러다가 심각해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 그럼 저걸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보건의료 전문이라고 우회적으로 썼지만 저건 네. 약사입니다, 사실은. 네네. 약사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하는 이중관리라고 이중관리. 하면 사실상은 디지털 헬스케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오프라인 헬스케어와 네. 디지털 기술을 섞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약사가 좀 주도를 해서 맞습니다. 네. 그럼 이 이제 디지털 저걸 깜짝 놀랄 수 있어요, 하자. 의료계에서. 네. 왜 약사가 당뇨병을 치료해야 돼? 전 치료가 아니고 진단도 아니에요. 네네. 케어예요, 케어. 관리. 네. 뭐 90일에 한 번, 네네. 3달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약 처방 받아오는 네네. 환자를 약사가 네. 다른 거 없이 그냥 가시라고요. 네네네. 90일에 한 번씩 방문하시고 가시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약사가 주기적으로 약은 잘 드시죠? 네네. 운동도 더 하셔야 되고요. 혹시 약물 부작용을 최근에 느끼신 적 없어요? 저혈압을 느끼신 적은 없나요? 약 드시자마자 바로 운동하시면 저혈당 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게 케어인데 네네. 사실 의사 선생님들 그거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약사가 하는데 약사님들이 그걸 왜 해요? 그 지도료가 안 생기는데 수가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루틴한 부분은 처음에는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봐라. 약사회 쪽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약사가 나를 관리해주네?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약사의 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받아볼까? 라고 신청할 때 이제 그런 데서 수가가 생기게끔 해주는 그러니까 좀 말하면 그런 걸 이제 이 디지털 용어로 락온 효과라고 합니다. 락온 효과. 예. 제가 예를 들면은 K모사의 통신요금을 쓰면요. 카카오톡으로 통신요금 용지가 날라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카카오톡에 락온돼 있는 게 그걸 타고 K사의 핸드폰 고지서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걸 락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락온. 사람들의 MZ세대가 80여 개 락온이 돼 있대요. 어허. 그러면 결국 저는 모토가 뭐냐. 항상 약사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하도록 만드는 네. 락온 물론 되게끔. 저는 그게 카카오톡에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카카오톡이라는 매체 속에 우리의 툴이 가상 상황의 뭐든지. 약사들이 언제든지 질문을 하면 답변도 줄 수 있고 음. 원하면은 면담 시간도 잡아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가상의 공간이 케어 시스템이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면은 카카오톡에게 네이버에게 네네. 뭐 약사회 의사회를 떠나서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는
약사가 아닐까. 네. 너무 가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이 우리나라 실험을 약사회에서 하고는 실제로 있는데, 전화도 네. 해보고 몇 번 만져드리니까 네. 저렇게 치료 효과가 있었다는 게 논문에도 네. 나올 정도.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그동안에는 우리 방문양료 같이 전화하고 찾아오세요 했는데 저걸 온라인화 시켜버리면 훨씬 더 체계적일 것 같은데 그렇겠는데요? 우리가 멍하고 있는 순간에 벌써 디지털 당뇨 관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향 곡선 보이세요? 네. 저게 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멋지게 그렸는데 네. 정말 다 떠나서 전 제일 오른쪽 보시겠어요? 네. 그냥 약국용 원격 양료의 어떠한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이그젠플 플랫폼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고 네. 약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표준 모델이 되겠죠. 네. 그게 다 되지 않더라도 제가 만든 회사가 그걸 시작하는 어떤 촉발제 정도만 돼도 저는 학교에 있었던 사람으로 약사로서 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가능성을 보고 진짜 아. 진검승부를 벌일 회사들이나 아. 스타트업들이 막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무척 와닿아요. 뭐 실질적으로 뭐 기술 개발은 뭐 어떤 기업이 하더라도 네. 그걸 이 전체적인 약사의 차원에서 그 플랫폼을 이 갖춰가는 네. 것. 그래서 그걸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디지털 쓰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네. 두 번의 강의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아, 네. 올해 있었던 세스 아시죠? 세스 네. 전자기기 네. 박람회에서 그 에보트사 네. 제약회사 에보트사의 CEO가 이었던 로버트 포드라는 사람이 그랬답니다. 한번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기술은 의료를 디지털화, 분산화, 민주화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공유 언어를 만들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쓸까요? 건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건강 통제의 힘이 의료인에서 고객으로 넘어가고 넘어간다. 있다는 겁니다. 뭘로? 기술을 매개로. 네. IT.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정확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미래가 지금 열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저게 왜 가시적이었냐면 이제까지 세스에서 기조 연설을 한 거는 다 전자회사, 가전회사, 반도체 회사들이었대요. 근데 세스가 열린 이래로 최초로 의료기기 제약회사 쪽에 대표가 나와서 처음으로 기조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제 대세다. 네.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역사학자죠. 헬스케어 분야도 전통적인 권한 주도권이 의료인으로부터 기술과 기계 그리고 이런 시대를 선망하는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속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빨라지고 있다. 네. 그러면은 결론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처음에 하셨어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약사가 어떻게 경쟁력을 바꾸느냐. 첫째, 변화의 방향성을 빨리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상투약기, 약 배송하는 거는 하나의 현상일 뿐 우리 방송 시작 전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사회와 약사들이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의견을 모으고 분해문 분해, 지부문 지부 다녀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을 선점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먼저 가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전향적 체제로 바뀌는 게 첫 번째 경쟁력인 것 같고요. 우리 약사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해안, 그리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기술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그리고 그 약사만의 고유하면서도 폭발적인 대체 불가능한 것들을 네.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디지털이 쓰나미일까요, 과연? 저는 어떤 저기서 서핑 보드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서퍼처럼. 한번 좀 네. 마음을 가져본다면 그닥 그게 두려운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여보면서 제 의견을 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이 두 번에 걸친 네, 강의인지 학술 토크인지 모를 네, 이것이 저에겐 쓰나미 같았지만 네. 네, 아주 유용하고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모실 기회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청을 좀 드리면 네. 바쁘시더라도 꼭 아유, 영광입니다. 좀, 네,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네, 살아남아서 서핑보드를 즐기는 네, 서퍼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